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 미국에서 경기부양 정책이 또 발표가 되었고요. 그와 관련해서 미국 증시가 급등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조현주 연구원이 먼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미국 시장에서 대규모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발표가 됐는데요. 일단 먼저 재정정책 먼저 설명을 드리면 8,500억에서 1.2조 달러 규모의 직접적인 현금 지급 방식의 이제 정책이 발표가 됐습니다. 좀 세부적으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면 5,000억에서 5,500억 정도가 이제 수표 지급이 될 거고요. 2,000에서 3,000억 달러가 이제 중소형 기업들에 대한 자금 지원, 그리고 500억에서 이제 1,000억 달러가 항공산업이나 다른 산업들에 대한 구제금융 이런 지원들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재정 지출 규모는 1년에 한 1조 달러 정도로 보고 있고요. 2018년에 진행된 트럼프 법인세 인하가 10년 동안 재정 1.5조 달러를 쓴 거에 대한 비교를 해보면 이번 세 번째 코로나 법안은 굉장한 대규모 법안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그러면 이게 실행 가능성은 어느 정도냐라고 본다면 의회에서 이제 급여세 인하에 대한 부분들은 반대가 있었는데 오히려 현금 지급 같은 경우는 양당에서 제시를 먼저 했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제 문제는 타이밍인데 스티븐 무누신 장관은 이제 2주 내에 실행하는 것을 좀 강조를 하고 있고, 사실 수표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수표가 만들어지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계좌 지급 같은 방향도 고려를 하면서 현실적으로 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실행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상황 같은 경우는 오늘 밤 또는 이제 내일 두 번째 코로나 법안이었던 그 테스팅이나 유급휴가 관련 법안이 통과가 될 예정이고, 그걸 표결하고 난 뒤 바로 모여있는 상태에서 이 세 번째 법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는 속도감 있는 절차가 진행된다라고 전달을 받았습니다. 통화정책 같은 경우는 이제 연준이 기업 어음메이 기구를 설립을 해서 여기 자료에 제가 오타가 좀 있는데 10빌리언, 100억 달러 규모의 신용 보호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연준은 최대 CP 매입이 한 1조 달러 수준이 가능하다라고 돼 있고요. 이것도 1년, 2021년 3월 17일까지 CP 매입을 이루어진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결국엔 어제 시장에서는 전날 급락에 대한 시장 안정화 대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장과의 소통을 굉장히 중시 여긴다라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책 당국자들은 일단은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뭐든지 빠른 시일 내에 하겠다라는 의지를 좀 보였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뭐 추가적으로 더 나올 만한 걸 기대할 게 있을까요? 일단은 지금 정책이 얼마나 빠르게 실행되는지 여부가 시장에 실망 매물이 나올지 아닐지에 대한 차이일 것 같고요. 여기서 더 네 번째 법안을 기대하는 거는 아직은 좀 이른 시점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상당히 의미 있는 지원책이 나왔는데 언론에 보면은 문우신 장관이 이번 주말에는 부양책이 의회 통과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한 것 같더라고요. 이런 의회 통과 시기 같은 거 나온 얘기 있으면 말씀하시죠. 네, 일단 이번 대규모 정책 같은 경우는 이제 의회에서 크게 반대를 하는 사안은 없고,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어떻게 현실화시킬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임금 중심으로 돈을 줄 거냐, 아니면 나이 중심으로 돈을 줄 거냐, 뭐 이런 세부적인 액션 플랜에 대한 합의라던가 방안들이 오래 걸리는 거지, 이 전체적인 윤곽에 대한 통과는 빠르게 될 수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액션 플랜은 좀 몇 주가 걸리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강승훈 연구원이 바로 말씀하시죠. 그리고 어제 발표된 CPFF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번 주 월요일에 한 말씀드렸던 건데, 연준이 연준법상 살 수 있는 채권은 정부 보증 채권밖에 안 되기 때문에 CP 매입은 직매입은 불가능한데요. 2008년 10월 달에도 같은 일이 있었다. 그러니까 기금을 설립해서 CP를 매입하고 그 자금을 기재부가 한 100억 달러 출자하고 그 다음 나머지 건 다 연준이 보증해서 매입했던 기억이 있는데, 정확히 2008년 10월에 했던 그게 반복되는 형태고요. 이 외에 나올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MMIF라고, 그때도 CPFF 한 다음에 머니마켓도 약간 경색이 생기니까 머니마켓 펀드도 다 만들어서 이제 기금 보전해줬던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2008년에 한국도
그 회사채 안정펀드라고 해서 한국은행이랑 기재부가 공동 출자를 해서 회사채를 사주겠다라고 하면서 회사채 금리가 떨어진 적이 있는데요. 그것처럼 직매입이 현실적으로 법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기금을 만들어서 실제 채권을 매입해주는 형태가 나올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그만큼 저희 최근에 금융시장을 여건을 보시면 왜 연준이 월요일이 아니라 일요일 날 QE를 실시했는지에 대해서 시장의 생각은 영업일인가 이번 주 월요일에 흔히 말해서 금융경색에 어느 정도의 시그널이 있었다라고 보신 분들 계신데 실제로 월요일날 RP금리를 보시면 작년 9월처럼 RP금리가 0.25였는데 당일날 2%까지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단기금융시장에서 어느 정도 경색 여건이 있기 때문에 CPF까지 나왔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실제로 흔히 말하는 일반 기업들, 비금융기업의 금융 여건이 생각보다 좋지 않기 때문에 그냥 생각보다 빠르게 나온 조치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하신 대로 더 나올 게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머니마켓 펀드 다시 한번 만들 수 있다. 그것도 2008년 10월에 만들어진 전례가 있다. 이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좀 더 말씀드리면요. 지금 여기 CPF에 CP라는 점에 좀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CP는 단기 자금입니다. 그러니까 3개월에서 6개월, 길면 9개월까지이고요. 일단은 연준이나 재무부는 단기 유동성에 좀 공급을 해주는데 초점을 맞추는 거고 추가적으로 만약에 이것도 좀 안 먹힌다라고 하면은 사실 이제 CP가 아니겠죠. 좀 더 긴 채권들 그리고 지난 금융위기 사례를 보면은 그때는 재무부가 타프라고 해서 이제 기억하실 텐데 기업들에게 직접적으로 기업들의 지분을 매입했었던 그런 프로그램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능성 아직까지는 그렇게 가능성 크진 않지만 그런 사례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조 달러면은 일단은 크레딧 리스크는 거의 해소된다고 보면 되나요? 금액적인 측면에서는 충분하다고 보시나요? 지금 1조 달러는 최대 가능한 규모이고 지금 100억 달러 규모는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좀 부족합니다. 이제 참고로 이제 보잉 같은 경우가 이번에 인출했었던 2월달이랑 3월달 다 합해서 인출했었던 자금이 160억 달러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대형 기업들 같은 경우 100억 달러 같은 경우는 쉽게 좀 써야 되는 상황인데 일단 좀 상징적인 의미로 좀 제가 볼 때는 보여지고 요거가 지금 좀 부족하고 좀 더 지원을 한다고 하면은 제가 볼 때는 좀 더 늘려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스프레드 변화나 이런 건 아직 안 났어요? 아직 안 났어요? 회의 중에라도 나오면은 좀 말씀해 주시고요. 예, 원래 순서로 돌아가세요. 투자 전략, 사모펀드 투자 전략 최창기 연구원 발표하겠습니다. 예, 한국형 헤지펀드 3월호고요. 일단 몇 가지 숫자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형 헤지펀드 가장 피크 쳤을 때 설정액이 35조였는데 지금 32조 8천억으로 거의 2조 2천억 정도 자금이 빠졌습니다. 자금이 빠진 이유는 아무래도 라임 사태 이후에 한국형 헤지펀드에 대한 불신 그리고 조만간 사모펀드의 가입 금액이 1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올라가거든요. 그러면서 발생한 현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익률도 많이 여쭤보시는데요. 수익률 2월 달에 코스피가 6% 정도 빠졌는데 한국형 헤지펀드 레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레포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채권형이니까 수익률이 괜찮았고요. 월간 수익률로 봤을 때에도 마이너스 1%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역시 한국형 헤지펀드가 이런 좀 조정장에서는 어느 정도 하방 경직성을 보여줬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 관심 있게 본 부분은 뭐냐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금이 빠졌는데 과연 어떤 전략에서 자금이 빠졌냐 이게 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운용사에서 자금이 좀 빠져나갔냐 이게 좀 궁금해가지고 요거 중심으로 좀 체크를 해봤는데요. 역시 한국형 헤지펀드 쪽에서도 채권이라든지 이런 쪽으로는 자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한국형 헤지펀드에도 작동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멀티 전략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매매하는 전략 그리고 메자닌 라임 사태로 인해서 가장 문제가 됐던 메자닌 쪽에서는 자금 유출이 좀 일어났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 많이 받은 부분이 이제 6개월 동안 공매도가 금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매매하고 있는 롱숏 매니저들한테 좀 여쭤봤더니 기존의 롱숏 포지션의 숏 포지션을 공매도 금지됐기 때문에 반드시 청산해야 될 필요는 없다. 기존 숏 포지션은 유지하되 신규 숏 포지션은 못 들어간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좀 이런 하락장에 아무래도 숏 중심으로 좀 방어를 해줘야 되는데 숏이 좀 어렵기 때문에 한국형 헤지펀드 특히 롱숏 전략 쪽에서는 좀 수익률이 잘 나오기 좀 힘들다. 이렇게 좀 정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제 제가 쪽지 보내드린 대로 금융투자 즉 LP 리퀴디티 프로바이더를 맡고 있는 금융투자 쪽에서 어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대차해서 공매도 하지 말아라. 대신에 너희들 호가 스프레드라든지 호가 제한 시간이라든지 이런 건 좀 풀어줄 테니까 제발 대차해서 공매도 쳐서 금융투자 현물매도 좀 그만 좀 나오게 해라. 뭐 이렇게 공문이 좀 내려온 바 있습니다. 어제 시장 보니까 이제 숏이 안 되니까 그 풋 매도 쪽으로 많이 몰려서 풋옵션 가격이 급등해서 그쪽이 또 수익이 안 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그거 좀 언급해 주시죠. 네. 일단은 빅스부터 좀 언급을 해드려야 되는데요. 옵션 프리미엄은 그 내재 가치 플러스 시장 가치, 즉 그 행사 가격에 뺀 값에다가 시간 가치, 그 기대값을 더해서 옵션 프리미엄이 형성되는데요. 기대값은 보통 변동성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뭐 잘 아시겠지만 S&P 500의 변동성 지수인 빅스, 그리고 코스피 200의 변동성 지수인 V코스피가 이 시간 가치에 해당되는 부분에 담당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 빅스가 85포인트까지 올라왔고요. V코스피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숫자까지 올라왔습니다. 즉 옵션의 내재 가치 플러스 시간 가치에 해당되는 시간 가치 부분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다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 ELS 쪽에서도 해지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좀 옵션을 좀 그 외과 옵션들을 좀 사야 되거든요. 물론 코스피 200 옵션만 사는 건 아니지만 그러면서 풋옵션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고요. 저는 이제 어떻게 평가하냐면 ATM, 앳더머니 기준으로 콜옵션의 프리미엄과 풋옵션의 프리미엄을 더한 값을 기준으로 변동성의 레벨을 측정하는데 이번 그 코로나 사태로 금융위기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10포인트 미만이었는데 지금은 30포인트 가까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옵션 프리미엄이 굉장히 비싸게 거래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변동성의 안정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ATM, 즉 앳더머니 가격에 콜옵션 가격, 풀옵션 가격 더해가지고 그 정도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로 측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은 산업기업 분석 넘어가겠습니다. HL사이언스 백준기 연구원 발표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추천했던 HL사이언스 주가가 많이 빠진 반면에 제가 썼던 이제 제목 그대로 코로나에도 끄떡 없다는 이제 실적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최근에 이제 건강기능식품 쪽이 면역 제품들이 잘 팔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HL사이언스 말씀드릴 때 닥터그린 프로폴리스라고 하는 이제 신제품 부분이 이제 홈쇼핑에서 잘 될 거라고 이제 기대를 했었는데 실제로도 지금 매출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사태 때 사실 실적이 안 빠지는 기업들이 거의 없을 텐데 HL사이언스는 오히려 견조한 실적이 나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조금 숫자로 말씀드리면 이 그린 프로폴리스는 그 해당 매출액이 대략 한 4억 원 정도 되는 굉장히 알짜 제품이고요. 1월 달에는 1회, 2월 달에는 4회 방송을 했었는데 반응이 좋아서 3월 달에는 9회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1분기 실적 때 매출의 기여도가 18%까지 올라와서 아마 올해 연간으로도 이 신제품 효과가 이제 톡톡히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좀 주목할 점은 요즘에 이제 비대면 채널이 이제 활성화가 되면서 홈쇼핑이나 HL사이언스는 이제 온라인 쪽 채널을 강화하고 있고 이 두 채널이 대부분의 매출을 이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품에 대해서도 면역 제품, 향균 제품이 요즘 트렌드가 되고 있어서 실제로 채널이나 제품이나 이 두 부분 모두 이 회사가 잘 대응하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뭐 부담 없이 지금 PER 9배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실적은 안 깨지는 회사니까 충분히 반등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자료 썼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문 없으시면 2차전지 스파크멘트 고종호 연구원 발표하겠습니다. 예, 중국의 전기차 시장 확대 의지는 여전히 이제 확고하다라고 저희 판단하고 있고요. 중국 정부는 이제 공공부분 차량에 이제 전동화 추진을 한다고 이제 발표를 했기 때문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주로 이제 공공버스라든지 이제 우편 배달, 그다음에 이제 택시, 물류 배송 같은 이제 상용차가 이제 해당이 되고요.
근데 아직 이제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에 뭐 어느 차종에 이제 몇 대를 계획하는지는 오픈이 되지 않아서 지금 숫자적인 약간 개량화 전망 자체는 조금 제한적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번 정책 강화에 이제 인볼브가 되어 있는 업체는 이제 BYD, 뭐 CATL 같은 업체가 있기 때문에 뭐 BYD와 CATL의 수혜 자체는 지속될 가능성은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미 이제 중국 내 2차 전지 기업들의 컨설리데이션 자체는 진행이 됐다라고 저희가 해석해도 이제 무관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수요 입장에서 이런 정책 방향 자체는 긍정적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저는 이제 중국 공공 차량은 LFP 기반 배터리를 주로 사용할 것으로 저희 전망을 합니다. 뭐 이유 자체는 이제 가격이 기존 3원계, 이제 NCA, NCM 대비해서도 이제 저렴하고 4원계, 그러니까 2022년부터 NCMA라는 이제 양극재 기반의 이제 배터리가 이제 사용이 되는데, 요게 이제 한번 충전하면 600에서 700km 정도 이제 가는 그런 배터리이지만, 요런 하이엔드 배터리가 쓰여야 할 이유가 이제 없기 때문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두산 퓨어셀 김동영 연구원 발표하겠습니다. 예, 두산 퓨어셀하고 같이 각각 다른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미국 경쟁사들 실적이 나왔고요. 여전히 손실 상태이긴 한데 외형 성장하고 손실 축소는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도심 분산 발전이나 공간 효율성을 바탕으로 해서 미국 시장에서도 신재생 에너지로 좀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블룸에너지, 퓨어셀에너지는 영업 손실 상태고요. 그래서 이제 밸류에이션 PSR로 말씀드리는데, 뭐 주가가 고점 대비해서 많이 빠졌지만 0.7배, 4.2배이고요. 두산 퓨어셀은 연간 5% 내외 영업이익률 내고 있고 PSR 0.6배입니다. 블룸에너지 실적은 뭐 컨센보다는 살짝 적게 나왔는데, 지난 1년 동안에 제품 판가를 8% 줄였습니다. 그래서 신규 수주 많이 늘어나고 있고 수주 잔고 200메가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성장 빠르게 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고요. 퓨어셀 에너지는 여기는 이제 회계연도가 10월달 종료하기 때문에 20회계연도 1분기 실적이었는데 엑슨모빌 자회사 리서치 앤 엔지니어링 컴퍼니하고 공동 개발 계약한 매출이 이제 새로 들어오게 됩니다. 매출 절반 정도 차지하면서 안정적으로 매출하고 있고요. 작년에 구조조정을 좀 많이 해놔서 올해 뭐 매출 총이 흑자 전환을 했고, 그리고 영업 손실 계속 줄여나가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지누스 유지영 연구원 발표하겠습니다. 네, 어제 지누스 자료 냈는데요. 공교롭게도 어제 또 미국 소비자의 소송 소식이 알려지면서 주가가 장중 한때 하한가까지 밀렸었습니다. 이제 해당 소비자는 지금 지누스를 포함 아마존을 비롯해서 미국 다수의 유통업체들한테도 동일한 소송을 걸었고요. 이 매트리스 커버를 제거했을 때 안에 든 유리 섬유에 노출돼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매트리스의 유리 섬유는 불연제예요. 그러니까 불에 안 타기 위해서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그런 소재이고요. 지금 한 업체 조사에 따르면 매트리스의 80%가 이거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뭐 인터넷 찾아보면은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새롭게 뭐 발견된 유해 물질 이런 건 아닙니다. 이런 게 이제 좀 가끔씩 발생을 해서 유사한 소송이 있었고요. 동사를 비롯해서 경쟁사들도 여태까지는 계속해서 승소를 해왔습니다. 이게 제품에 이제 커버를 제거하지 말라고 경고문이 돼 있는데 그거를 이제 제거를 해서 유리섬유에 노출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조미김 같은 거 사면 안에 이제 실리카겔 이렇게 먹지 마세요 이렇게 있잖아요. 이제 뭐 한마디로 비유를 하자면 그거를 뜯어서 먹고 문제가 됐다라고 이제 말하는 거랑 거의 비슷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동사에서는 여태까지도 계속 이겨왔고 뭐 문제 없다라고 어제 공시를 했습니다. 근데 뭐 최악의 경우 저희가 어쨌든 가정을 해봐야 되고요. 패소하게 되면 저희가 어쨌든 보험에 들어있어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이게 아직 사회적으로 막 공론화된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사회적 문제로 대두가 돼서 소비자 이미지가 하락한다 하더라도 뭐 템퍼를 비롯해서 모든 매트리스 업체들이 쓰고 있기 때문에 산업 성장의 문제는 있을 수 있어도 개별 기업의 점유율이
유독 하락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그리고 어제 좀 보다 보니까 유리 섬유가 아닌 다른 방식의 방화 방염도 있기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무슨 화학 물질에 그 매트리스를 담그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유해 물질이 또 나온다고 또 싫어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뭐 다른 방식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품 리뉴얼 등을 통해서 회복 가능한 이슈라고 판단을 해서요. 뭐 어제 하한가까지 갔는데 이미 주가가 반토막이 났고, 네, 이 이슈가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뭐 몰랐던 것도 아니고 동사만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불에 안 타려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이미 소비자한테 하지 말라고 경고문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까지 심각한 문제인가 한번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걸로 인해서 지금 저희가 온라인 비즈니스인데 대부분 온라인 업체들이 아예 매트리스 구색을 줄이거나 없애는 리스크는 없나요? 이게 그 메모리 폼 매트리스에 이 유리 섬유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게 정말 싫다면 스프링 매트리스로 하면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스프링 매트리스도 저희 생산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건 그냥 뜯지 않으면 되거든요. 그 뜯지 마세요를 안 뜯으면 되는 문제인데 그것 때문에 매트리스 그 메모리 폼이라는 그 어떤 한 종류의 매트리스를 없애야 될까 이거는 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뭐 그런 방법이 있다. 그리고 저희가 그 스프링 매트리스도 압축 기술이 똑같이 있어서 그 매트리스 인박스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배송이 가능하고요. 네, 그런 상황입니다. 예, 해외 주시로 넘어가겠습니다. NH 글로벌 스탁 10 한의연구원 발표하겠습니다. 네, 그 나눠드린 자료 봐주시면 되겠고요. 일단은 그 미국 쪽에서 오프라인 중심의 그 뷰티 전문 리테일러 얼타뷰티를 이제 제외를 하고 아마존을 신규 편입을 하겠습니다. 일단 얼타뷰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주가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우려 때문에 최근 일부 매장에서 고객 트래픽이 감소가 되고 있는 게 이제 감지가 되었고 2020년 연간 실적 가이던스 추가 뭐 하향 조정 그런 우려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편출을 하고요. 아마존닷컴을 신규 편입을 하는데 아시다시피 뭐 4분기에서도 이제 발표가 됐듯이 이제 성공적인 1일 그리고 당일 배송 서비스가 지금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커머스 사업 지배력 더욱 견고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GMV와 뭐 프라임 가입자 수 양호한 증가세에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뭐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제 그 온라인 구매 수요가 더 늘어나고 있는 구간도 긍정적으로 평가 가능하고요. 그 클라우드 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재택근무 증가가 불가피하고 웹 컨퍼런싱 수요 늘어나고 있고 일반 소비자들 같은 경우에도 집에서 좀 외부 활동을 자제하고 집에서 이제 스트리밍 서비스를 더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 쪽에는 좀 긍정적으로 평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존 신규 편입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아시아코어 이커티 박주선 연구원 발표하겠습니다. 네, 아시아코어 이커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종목에 앞서서 이슈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요. 그 도쿄 올림픽 연기 관련해서 오늘 새벽 IOC가 긴급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내용은 지금 결정할 일이 아니니 우선적으로 개최를 가정하고 준비할 것을 당부하는 내용이었는데 결론적으로는 좀 연기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최종 결정권은 IOC에 있는데 이거를 연기나 취소를 반대할 경우에는 그 올림픽 조직위가 60일 이내에 대응책을 마련을 해야 됩니다. 결국 이제 코로나19를 없애야만 가능한데 이게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국가 선수들의 정상적인 참가가 지금 어렵지 않나라는 상황이고 그리고 올림픽 참가 선수가 확정되지 않은 종목이 약 43%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고 어제 이제 또 발표된 게 유럽인들한테는 올림픽보다 좀 더 큰 이벤트가 유로 2020인데 이게 원래 6월 개최 예정이었다가 1년 연기가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도쿄 올림픽 연기의 중요한 참고 지점으로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코로나19 관련해서 일본 내에서도 이제 원격 진료가 본격적으로 좀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 코로나19의 감염성이 높다 보니까
경제산업성 이제 원격진료 사업 지원책을 발표를 했고, 이 위탁 사업자로 라인 헬스케어와 메디플랫이라는 두 개의 기업을 선정을 했습니다. 이 라인 헬스케어는 M3라는 의료 데이터 기업과 라인이 합작해서 만든 회사인데, M3가 의사를 매칭시켜주면 라인이 모바일 메신저라는 인프라를 제공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3월 말까지는 전 국민 누구나 무료라 상담이 가능하고, 이 상담비는 국가가 부담하는 시스템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추천 종목으로 좀 M3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M3는 좀 생소하신 종목일 수 있지만 간단하게는 의료계 블룸버그 역할을 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의료계 데이터 플랫폼을 운영하는 소프트웨어 기업이고, 의사들은 진료 기록이나 처방 내역 등을 업로드하고 제약회사나 다른 의료계 종사자들이 생성하는 각종 데이터를 활용해서 약물 감시나 임상 연구, 신약 개발 지원 등을 다양한 부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입니다. 이게 일본 기업이지만 사실 미국이나 중국, 프랑스, 독일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동사의 플랫폼이 널리 활용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등록회사의 80%가 동사의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투자 포인트로는 전 세계 의사회원 수가 현재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고요. 선진국도 그렇지만 최근에 이제 중국이나 인도 등 대형 신흥시장 진출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인도와 중국의 의사회원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이제 주력 사업이 이제 메디컬 플랫폼 사업의 성장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효율적 M&A에 따른 시너지 효과 극대화인데요. 클라우드형 전자 의료 기록 서비스 기업이나 아니면 의료계 전문 리크루팅 서비스 기업들과 같이 기존 사업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사업을 인수하면서 올해부터는 재차 20%대의 이익 성장률 기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원격 진료 시장 확대의 수혜의 기업인데요. 일본 내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라인 헬스케어를 통해서 이제 사업을 진행 중인데, 동사의 이제 의사회원이나 처방 기록 등을 활용하는 서비스를 통해서 원격 진료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중국에서도 최근에 원격 진료 관련 기업들 주가가 좋은데, 사실은 이런 의료 데이터 기업들이 반드시 필요로 한다라는 점에서 동사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도적으로는 일본은 원격 진료 관련돼서는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인가요? 네, 이 원격 진료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글로벌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문제가 없는 상황이고, 우리나라만 제한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현재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이 올림픽을 취소했을 때 또는 이제 한 1년 이상 연기했을 때 거기에 따라 이제 투자 아이디어들이 나올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션마인드의 아이디어 같은 거 또 많이 나올 것 같거든요. 혹시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일단 일본 입장에서는 연기가 불가피하다면 사실 2-3개월 정도만 연기하는 게 그나마 이제 타격을 적게 줄 수 있는 건데, 다른 스포츠 이벤트들과 연계된 스케줄을 생각해 보면 1년이나 2년 연기가 더 현실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만큼 이제 만약 연기가 되면 기대가 높았던 미디어나 광고, 관광, 항공운송 이런 기업들이 타격이 가장 클 것 같아서 이런 쪽들이 이제 어떤 숏 아이디어로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중에 구체적으로 숏마인드 아이디어로 한번 자료 한번 만들어 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M3 같은 경우에 그 성장률 20% 정도인데 멀티플이 한 60-70배 정도면 좀 높은 거 아닌가요? 네, 계속해서 이제 멀티플을 높게 받아왔던 기업이고요. 그 이유는 이 기업이 미국이나 프랑스, 독일 이런 기업 국가에서도 사업을 할 수 있었던 게 되게 전략적인 M&A를 해왔고, 그런 것들에 대한 높은 평가를 받아왔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익 성장률이 20%대로 올해부터 회복을 하는 것도 있지만 이제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높은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좀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은 대체주자 글로벌 리츠 홍주환 연구원 발표하겠습니다. 네, 리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코로나19와 국가별 리츠 세 번째 자료고요. 이번 자료에는 싱가포르 리츠에 대해서 좀 다뤄봤는데, 이 페이지 차트부터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림 1번 보시면은 이제 싱가포르의 그 GDP 산업별 구조를 그려왔는데, 한 80% 이상의 서비스업 비중으로 차지하고 있고, 그 세부적으로 보시면 이제 금융 서비스업이랑 비즈니스 서비스업이 좀 큰 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대외 민감도가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제조업 부분 보시면은 한 19% 정도 차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석유화학이나 전기전자가 거의 대부분이어서 좀 글로벌 경기 상황에 좀 영향을 크게 받는 구조다라고 보시면 되고, 또 그림 2번 보시면은 그 19년도 이제 초부터 이제 미중 무역 분쟁 터지면서 사실 좀 그 성장률 자체가 많이 내려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싱가포르 전반적인 경기 상황은 좀 썩 긍정적으로 보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데, 좀 재밌는 게 지금 그림 3번 보시면은 19년도에는 사실 싱가포르 리츠가 이제 글로벌 리츠 대비해서 좀 높은 성과를 기록을 했고요. 지금 연초 이후에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글로벌 리츠가 폭락을 했는데, 그 하락하는 그 장 속에서 싱가포르 리츠는 이제 글로벌 리츠 대비해서 절반 정도 좀 하락을 했습니다. 좀 그 낮은 변동성을 좀 유지를 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에 이제 좀 많은 분들이 이제 왜 이렇게 덜 빠진 거냐라고 물어보시는데, 저희는 한 4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 첫 번째 이유로는 이제 싱가포르 리츠의 앵커가 대부분 테마색이 좀 가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테마색이 지금 싱가포르 리츠의 전반적으로 한 20에서 50%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요. 정부가 앵커로 있기 때문에 좀 전반적으로 신뢰도가 높은 편이고, 좀 건물 자체도 좀 정부에서 개발을 해서 리츠로 넘겨주는 형식으로 많이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차트 그림 4번 보시면 이제 글로벌 리츠에서 산업용 물류 유통 센터가 차지하는 비중이 8%밖에 안 되는데, 싱가포르 리츠 같은 부분은 31%를 차지를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은 이제 임대차 계약 기간이 한 10년 정도로 길기 때문에 좀 안정적이다. 싱가포르 리츠가 좀 덜 빠진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세 번째, 네 번째는 사실상 미국이나 유럽은 이제 리츠가 개발 사업도 진행을 합니다.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개발 사업을 진행하지 않고, 또 이제 그 토지 자체를 국가에서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리츠는 장기 이제 임차하는 구조로 좀 되어 있다. 좀 앞으로도 좀 상대적으로 낮은 변동성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세부 섹터 단으로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다른 국가와 큰 차이는 없습니다. 호텔이랑 리테일이 안 좋고 산업용과 오피스가 좀 견조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특이한 점은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지금 특수형 그 데이터 센터 리츠를 가지고 있어서 이 부분도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어제 환율이 좀 급등을 했는데요. 자료는 없는데 권하민 연구원이 그와 관련해서 코멘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환율 코멘트 드리겠습니다. 전일 이제 장중에 1,246원까지 원달러 환율 상승하면서 이제 2016년 2월 고점도 돌파를 했고요. 사실상 위로 이제 뚜렷한 저항선은 없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확진자 수 둔화 그리고 금리 인하 등 정책 대응이 나왔지만 지금 3거래일 만에 거의 40원 가까이 급등하면서 최근에 상승폭 확대하고 있는 이유는요. 결국은 달러 유동성 경색 우려, 그러니까 수급상의 노이즈가 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 보시면은 그 CRS 금리라고 이제 달러 주고 원화 받을 때 적용되는 금리가 있습니다. 외화 조달 비용 지금 상승하면서 CRS 금리가 2009년 이후에 지금 마이너스권 역대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내려와 있고요. 결국은 이게 이제 달러가 귀하게 만들고 상대적으로 원화 가치가 좀 급격하게 떨어진 이유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달러 인덱스가 한 달 만에 다시 100선 가까이 근접하면서 글로벌리 달러 강세에 이어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3월 하순 들어서 이제 외국인 배당 역송금 수요 경계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달러와 매수 수요가 좀 쏠렸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희가 근데 두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계속 1,300원까지 갈 거냐. 저희는 그렇진 않다라고 일단 보고 있는 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는 지금 우리나라 주식 순매도 외국인들 좀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는데 채권은 아직은 그렇진 않습니다. 대규모 원화자산 투매로 보긴 아직 이르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코로나 진정 여부, 글로벌리 정책 공조, 글로벌 중심 회복 여부가 좀 단기적으로 중요할 것 같은데 전일 미국 정책에 따라서 지금 미국 그리고 유럽장 반등한 게 일단 좀 다행인 걸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오늘 아침에 나온 정책인데요. 내일부터 시행될 제도가 이제 선물한 포지션 확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시중은행은 지금 40%, 그리고 외국계 은행 지점은 200%로 지금 선물한 매입 포지션 한도 두고 있는데 25%씩 각각 상향되면서 각각 50%, 250%씩 늘었습니다. 결국은 단기 그 선물한 포지션 한도 증액이 일시적으로 달러 유입 효과, 일시적으로 달러 유동성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어제와 같은 그런 환율 급등 사태가 또 일어나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결국은 외환당국의 구두 개입 포함해서 이러한 제도적인 조치가 뒷받침되면서 지금 실제로 계속 원달러 환율 NDF에서도 다시 1,239원으로 좀 내려온 상황입니다. 일시적인 급등 이후에 조금 이렇게 안정적인 단기 흐름 찾아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어제 크레딧 지표가 나와서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요. 글로벌 크레딧 전 영역에서 미국, 하이힐드 투자 등급 할 거 없이, 유럽 할 거 없이 크레딧 스프레드가 확대되었습니다.
어제 뭐 안정화 대책이라든가 주식시장 강세에도 불구하고 크레딧은 약세라는 얘기인데 어제 무디스가 루프트한자 항공을 투자 등급에서 하이힐드로 강등을 시켰고 다른 이제 항공사들도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용 등급 하향 추세, 그 다음에 부도율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번에 나온 대책도 보시면은 그 CP 매입 대상이 A-1 등급입니다. 그러니까 투자 등급이라고 보시면 되고 하이힐드 같은 경우에는 지원 가능성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되면서 하이힐드 부도율은 올라가는 거 어쩔 수 없다. 이런 점들이 크레딧 약세를 견인을 했었고 특히 어제는 유가까지 하락을 하면서 지금 에너지 기업들이 더 특히 약세. 현재 미국 그 투자 등급 에너지 기업들의 조달 금리는 5.3%, 그 다음에 하이드 같은 경우는 21%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에너지 기업들에 대해서는 자금 조달 부담이 높은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그 경기 부양책들 내용을 보면 중소기업 지원이나 항공산업 지원, 그 에너지 기업 지원이 들어있는지는 확인을 못했는데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으면 사실 스프레드가 조금 영향을 받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그 투자 등급까지도 스프레드가 계속 확대되고 있다. 어떤 의미를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지원책들이 사실은 이제 좀 이런 이제 부도율 상승을 막을 정도로 그렇게 좀 긍정적으로 좀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크레딧 시장에서는. 그 다음에 좀 사실 이제 뭐 에너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특히 그 시장에서 거의 지금 자금 조달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런 정부의 지원도 이런 이제 E&P 기업들, 특히 이제 그 중소규모 에너지 기업들에 대해서는 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들이 크레딧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인 것 같고, 사실 그러니까 금융위기 때도 보면은 정말 GM이나 GE 같은 정말 대형 기업들에 대한 좀 지원이 좀 우선적으로 이뤘었던 점들, 이런 점들이 아직은 크레딧 시장에서 좀 분위기를 반전시키지 못하는 요인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시장 여기 전략에서 뭐 하시고 있나요? 추가 질문 없으시면 3월 18일 모닝 미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